다정낭독. 오늘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벅찬 에피소드입니다. 봄날 화원에서의 행복한 오후, 죽은 나무를 바라보는 긴장된 순간, 마법 같은 울새의 등장, 그리고 클라이맥스는 사다리 위에서 갑자기 나타난 벤 웨더스테프가 콜린을 불구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 말에 분노한 콜린이 담요를 걷어내고 벌떡 일어섭니다. 그러자 눈물을 흘리며 벤 웨더스테프는 하느님이 당신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고 축복합니다. 21장 벤 웨더스테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상한 일이 있다. 가끔씩 어떨 때만 자신이 영원히 살 거라는 확신이 든다는 것이다. 이른 새벽 조용하고 경건한 시간에 홀로 일어나 밖에 나가 고개를 한껏 뒤로 젖히고 위를 올려다 볼 때 창백한 하늘이 서서히 물들고 찬란해지며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 동쪽 하늘이 거의 울음을 자아내고 떠오르는 태양의 불변의 장엄함 앞에서 가슴이 멎을 것만 같을 때, 그 순간만큼은 그것을 안다.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매일 아침 반복되어 온 그 태양이 또 저녁 숲속에 홀로 서 있을 때, 가지 아래로 비켜드는 신비로운 짙은 금빛 고요가 몇 번이고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지만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정확히 들리지 않을 때도 그것을 안다. 밤 하늘의 짙은 파란빛 속 수백만 개의 별들이 기다리고 지켜보는 그 고요함이 확신을 줄 때도 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그 확신을 만들어줄 때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눈빛이 그렇다. 콜린이 처음으로 높은 담벼락 4개로 둘러싸인 숨겨진 화원에서 봄을 보고 듣고 느꼈을 때가 바로 그랬다. 그날 오후 온 세상은 완벽하고 눈부시게 아름답고 한 소년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일에 모두 바쳐진 것 같았다. 마치 하늘의 순수한 은혜로 봄이 찾아와 그 한 곳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넣은 것처럼 다커는 하던 일을 몇 번이나 멈추고 눈에 점점 차오르는 경이로움과 함께 가만히 서서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아, 정말 기막히다. 다컨이 말했다. 나 이제 13이 다 됐는데 13살이면 오후가 참 많이 있었거든. 이것만큼 기막힌 오후는 없었던 것 같아. 맞아, 정말 기막힌 오후야. 메리도 말했다. 순수한 기쁨으로 한숨을 쉬며 세상에서 가장 기막힌 오후라고 장담해. 혹시 콜린이 꿈꾸는 듯 조심스럽게 요크셔 말투로 말했다. 이 오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닐까? 어머나! 메리가 감탄하며 소리쳤다. 그건 정말 제대로 된 요크셔 말이다. 잘 배워가고 있어, 정말로. 그리고 기쁨이 온 사방을 채웠다. 세 사람은 휠체어를 자두나무 아래로 끌어당겼다. 나무는 흰 꽃으로 눈처럼 뒤덮이고 벌들의 노랫소리로 가득했다. 임금님의 천막 같았다. 요정 임금님의 천막. 근처에 벚꽃나무들이 피어있고 사과나무들은 분홍빛과 흰빛 꽃봉오리를 맺고 있었으며 여기저기 활짝 터진 것들도 있었다. 꽃핀 가지들 사이사이로 파란 하늘이 아름다운 눈동자처럼 내려다 보았다. 메리와 다커는 여기저기서 조금씩 일하고 콜린은 그것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콜린이 볼 수 있도록 그것들을 가져다 주었다. 벌어지고 있는 꽃봉오리, 꼭 닫혀있는 꽃봉오리, 막 초록빛을 내미기 시작한 장가지, 풀밭에 떨어진 딱따구리 깃털, 일찍 부화한 새의 빈 껍데기. 다커는 조금씩 화원 안을 천천히 돌았다. 매 순간 멈춰서서 땅에서 솟아오르거나 나무에서 늘어진 경이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했다. 마법의 임금님과 왕비의 나라를 국가적인 예우로 안내받으며 그 신비로운 보물들을 모두 보여주는 것 같았다. 울새를 볼 수 있을까? 콜린이 말했다. 좀 있으면 자주 볼 거야. 다컨이 대답했다. 알이 부화하면 그 꼬마 녀석이 얼마나 바쁠지 머리가 돌 것 같을 거야. 자기만한 지렁이를 물고 앞뒤로 날아다니는 걸 볼 거야, 우리는. 둥지에 도착하면 어찌나 시끄러운지 어느 입에 먼저 넣어줘야 할지 헷갈릴 정도거든. 사방에서 벌린 잎들이랑 짹짹 소리가 엄청 나니까. 어머니 말로는 그 벌어진 잎들을 채우려고 울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보면 당신이 할 일 없는 귀부인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어. 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야.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말에 세 사람은 너무 좋아서 웃다가 소리가 날까봐 손으로 입을 막아야 했다. 콜린은 며칠 전에 이미 속삭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는 규칙을 배웠다. 그 신비스러운 규칙이 마음에 들었고 최선을 다했지만 흥분해서 즐거울 때는 웃음을 속삭임 이하로 유지하기가 꽤 어려운 법이었다. 오후의 매 순간이 새로운 것들로 가득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햇살은 더욱 황금빛으로 깊어졌다. 휠체어는 다시 꽃 천막 아래로 물러났고 다컨이 풀밭에 앉아 피리를 꺼내려는 참에 콜린이 아직 눈여겨보지 못한 것 하나를 발견했다. 저기 저 나무 아주 오래된 거지? 그가 말했다. 다컨이 풀밭 너머 나무를 바라보았다. 메리도 바라보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맞아. 다컨이 대답했다. 낮은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웠다. 메리는 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가지들이 완전히 회색이고 잎이 하나도 없어. 콜린이 계속 말했다. 완전히 죽은 거지? 다컨이 인정했다. 하지만 저 나무를 온통 타고 올라간 장미들이 잎이랑 꽃으로 가득 차면 죽은 나무를 거의 다 가릴 거야. 그러면 죽어 보이지 않을 거고 오히려 여기서 제일 예쁜 나무가 될 거야. 메리는 여전히 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큰 가지 하나가 부러진 것 같아. 콜린이 말했다.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오래전 일이야. 다컨이 대답했다. 저기. 갑자기 안도하는 듯 몸을 움직이며 콜린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저기 저 울새를 봐. 저기 있어. 짝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는 거야. 콜린은 거의 놓칠 뻔했지만 가까스로 그것들을 보았다. 주둥이에 무언가를 물고 빨간 가슴이 번뜩이는 새가 초록 사이로 빠르게 날아 빽빽한 구석으로 사라졌다. 콜린은 다시 쿠션에 등을 기대고 조금 웃었다. 짝에게 오후 간식을 가져다 주는 거야. 아마 지금 5시쯤 됐겠다. 나도 간식이 좀 먹고 싶은데. 그렇게 위기는 넘어갔다. 마법이 울새를 보낸 거야. 메리가 나중에 다컨에게 몰래 말했다. 마법이 분명해. 두 사람 모두 콜린이 10년 전에 가지가 부러진 그 나무에 대해 뭔가 물어볼까봐 걱정했었다. 그 이야기를 두 사람이 미리 나누었을 때 다컨은 서서 붉은 머리카락을 곤란한 듯 긁었다.
다른 나무들이랑 똑같은 것처럼 보여야 해. 다컨이 말했다. 어떻게 부러졌는지는 절대 말할 수 없잖아. 불쌍한 아이한테. 만약 뭔가 물어보면 우리는 태어난 척 해야 해. 맞아, 그래야지. 메리가 대답했었다. 하지만 나무를 바라보면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다. 메리는 다컨이 한 다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잠깐 동안 계속 생각했다. 다컨은 여전히 붉은 머리카락을 어리둥절한 듯 긁고 있었지만 파란 눈빛에는 편안하고 포근한 빛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크레이번 부인은 정말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였어. 다컨이 약간 머뭇거리며 말했다. 어머니는 어쩌면 크레이번 부인이 지금도 미스 스웨이트를 자주 오가며 콜린 도련님을 지켜보는 것 같다고 하셨어. 세상을 떠난 어머니들은 돌아와야 한다고 했거든. 그럴 수밖에 없대. 어쩌면 부인이 화원에도 있었고 어쩌면 부인이 우리를 일하도록 시키고 도련님을 여기 데려오라고 한 건지도 몰라. 메리는 그것이 마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메리는 마법을 굳게 믿었다. 속으로는 다컨이 그 주변 모든 것에 마법을 쓴다고 꽤 확신하고 있었다. 물론 좋은 마법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컨을 그토록 좋아하고 야생동물들이 그를 친구로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했다. 마법을 부리는 다컨의 재주가 콜린이 위험한 질문을 했던 바로 그 순간에 울세를 보낸 건 아닐까. 메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다컨의 마법이 그날 오후 내내 작용하면서 콜린을 완전히 다른 아이처럼 만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발작하며 소리 지르고 발길질하고 베개를 깨물던 그 미칠 것 같던 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창백한 상아빛마저 달라진 것 같았다. 화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얼굴과 목과 손에 번졌던 그 희미한 혈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상아나 밀랍이 아니라 살로 만들어진 아이처럼 보였다. 세 사람은 울세가 짝에게 두세 번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았다. 오후 간식 같은 느낌이 워낙 강하게 들어서 콜린은 자기들도 간식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인준 누군가를 시켜서 진달래 산책로까지 바구니에 간식을 가져오게 해. 그가 메리에게 말했다. 그런 다음 너랑 다컨이 여기로 가져오면 돼. 기분 좋은 생각이었고 쉽게 실행됐다. 흰 보자기가 풀밭 위에 깔리고 뜨거운 차와 버터 토스트와 크럼빛이 나왔다. 맛있고 배고픈 간식 시간이 열렸다. 새들 몇 마리가 바쁜 심부름 중에 무슨 일인지 살피러 잠깐 멈춰 서더니 이내 빵 부스러기를 부지런히 조사댔다. 너트와 셀은 케이크 조각을 물고 나무 위로 달려갔고 수트는 버터 크럼빗 반 개를 통째로 구석에 갖고 가서 쪼고 살피고 뒤집으면서 목쉰 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다가 마침내 결심했는지 한 번에 꿀꺽 삼켜버렸다. 햇살은 더욱 깊고 황금빛으로 내리쬐었고 벌들은 집으로 돌아갔으며 새들도 드문드문 날아다녔다. 다컨과 메리는 풀밭에 앉아 있었고 간식 바구니는 다시 꾸려져 집으로 가져갈 준비가 됐다. 콜리는 이마에서 무거운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쿠션에 기대어 누웠다. 얼굴색이 꽤 자연스러워 보였다. 이 오후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일도 올 거야.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신선한 공기를 실컷 마셨지? 메리가 말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가 대답했다. 나는 이제 봄을 봤고 여름도 볼 거야. 여기서 모든 게 자라는 걸 볼 거야. 나도 여기서 자랄 거야. 그럴 거야. 다컨이 말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걷고 흙을 파게 될 거야. 맞지 않아서. 콜린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걷는다고? 그가 말했다. 흙을 파? 그럴 수 있을까? 다컨이 조심스럽게 그를 힐끗 바라보았다. 다컨도 메리도 다리에 이상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물론이지. 다컨이 힘있게 말했다. 너한테도 다리가 있잖아. 다른 사람들처럼. 메리는 콜린의 대답을 듣기 전까지 약간 긴장했다. 실제로 아무 이상도 없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너무 가늘고 약해서 서 있으려고 하면 다리가 너무 떨려서 무서워. 메리와 다컨 둘 다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무서운 게 없어지면 설 수 있을 거야. 다컨이 다시 활기차게 말했다. 그리고 곧 무서운 것도 없어질 거야. 그럴까? 콜린이 말했다. 그는 뭔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다. 잠시 진짜로 조용해졌다. 해가 낮아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시간이었고 사실 바쁘고 신나는 오후를 보낸 터였다. 콜린은 편안하게 쉬는 것 같았다. 동물들도 움직임을 멈추고 모여들어 그들 곁에서 쉬었다. 수트는 낮은 가지에 앉아 한쪽 발을 들고 졸린 듯 회색 눈꺼풀을 내려뜰었다. 메리는 속으로 곧 코를 골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콜린이 갑자기 반쯤 고개를 들고 크게 놀란 듯 속삭이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 사람 누구야? 다컨과 메리가 벌떡 일어났다. 사람이라고? 두 사람이 낮고 빠른 목소리로 동시에 외쳤다. 콜린이 높은 담벼락을 가리켰다. 봐. 그가 흥분해서 속삭였다. 저기 좀 봐봐. 메리와 다컨이 돌아서서 바라보았다. 사다리 꼭대기에서 벤 웨더스태프의 성난 얼굴이 담벼락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실제로 메리를 향해 주먹을 흔들었다. 내가 호레비가 아니고 네가 내 계집이었다면 그가 소리쳤다. 한 방 먹였을 거야. 그는 위협적으로 한 발을 더 올려 당장 뛰어내려 달려들 기세였다. 하지만 메리가 그를 향해 다가오자 생각을 고쳐먹은 것 같았다. 사다리 꼭대기 단에 서서 주먹을 내려 흔들었다.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가 퍼부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못 견디겠더라고. 깡마르고 우유 같은 낯짝에 맨날 진문이나 해대고 쓸데없이 코를 들이밀고 어떻게 나랑 이렇게 친해졌는지 모르겠어. 울세 저놈만 아니었으면 에이 저 녀석. 펜 웨더스태프. 메리가 숨을 가다듬고 외쳤다. 그 아래 서서 위를 향해 얼떡이며 말했다. 펜 웨더스태프. 나한테 길을 알려준 건 울세예요. 그 말에 벤은 정말 담벼락 이쪽으로 뛰어내릴 것 같았다. 그만큼 화가 치밀었다. 이 나쁜 것. 그가 내려다보며 외쳤다. 자기가 한 짓을 울세한테 뒤집어 씌워? 그 녀석도 뻔뻔스럽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울세가 길을 알려줬다고? 그 녀석이? 에이, 이 못된 것. 메리는 그가 호기심에 못 이겨 터트리는 다음 말을 들었다. 그래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야? 울세가 길을 알려준 거예요. 메리가 고집스럽게 버텼다. 자기가 그러는 줄도 몰랐지만 알려줬어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먹을 흔들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벤이 주먹 흔드는 것을 딱 멈췄다. 메리 머리 너머로 풀밭 위를 지나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의 입이 벌어졌다. 벤이 잔뜩 쏟아내기 시작할 때부터 콜린은 너무 놀라서 마법에 걸린 것처럼 앉아서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정신을 차리고 다컨에게 위엄있게 손짓했다. 저쪽으로 밀어줘. 그가 명령했다. 바로 저 앞까지 가서 그 앞에 딱 세워. 그리고 바로 이것이 벤 웨더스태프의 입을 벌어지게 한 장면이었다. 부드러운 쿠션과 담요를 갖춘 휠체어가 다가오는데 어린 왕자가 기대어 앉아 크고 검은 태의 눈으로
왕의 기세를 내뿜고 오만하게 마른 하얀 손을 내밀고 있었다. 마치 어느 의식용 마차 같았다. 그것이 벤 웨더스태프의 코앞에서 딱 멈췄다. 입이 벌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 콜린이 물었다. 벤 웨더스태프가 얼마나 뚫어지게 보던지 그의 붉고 늙은 눈이 앞에 있는 것을 마치 유령을 보는 것처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보고 또 보고 목 안에서 무언가를 꿀꺽 삼켰다. 한마디도 못했다. 내가 누구인지 아냐고. 콜린이 더욱 위험있게 다시 물었다. 대답해. 벤 웨더스태프는 굵은 마디에 손을 들어 눈을 훔치고 이마를 쓸었다. 그러더니 이상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구냐고요? 그가 말했다. 그럼요, 알아요. 그 얼굴에서 어머님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불쌍한 그 불구 아이예요. 콜린은 자기 등 따위는 까맣게 잊었다. 얼굴이 시퍼렇게 달아오르며 꼿꼿이 앉았다. 나 불구 아니야. 그가 격렬하게 외쳤다. 불구가 아니에요. 메리도 담벼락을 향해 소리치듯 말했다. 혹 같은 건 핀 하나만한 것도 없어요. 내가 보았어요. 없어요. 하나도. 벤 웨더스태프는 다시 이마를 훔치며 아무리 봐도 모자랄 것처럼 바라보았다. 손이 떨렸고 입이 떨렸고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무지하고 눈치 없는 늙은이였다. 귀로 들어온 것들만 기억할 뿐이었다. 등이 굽지 않은 거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콜린이 소리쳤다. 다리도 굽지 않은 거예요? 벤이 더욱 쉰 목소리로 더듬었다. 그건 너무했다.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쏟아내던 콜린의 모든 힘이 이번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터져 나왔다. 굽은 다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속삭임으로조차 그 다리가 실제로 굽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믿고 있음이 벤 웨더스태프의 목소리에서 그대로 드러났을 때 콜린의 살과 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분노와 모욕감이 그 모든 순간을 잊게 했다. 그리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힘, 거의 초자연적인 힘이 그를 채웠다. 이리 와! 다컨에게 소리치며 실제로 다리 위에 덮개를 걷어내고 자신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이리 와! 어서 지금 당장! 다컨이 순식간에 그의 곁에 있었다. 메리는 숨이 짧게 멎었다.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분명히 할 수 있어! 그녀는 숨을 죽이고 속으로 최대한 빠르게 되뇌었다. 잠깐 기세 좋게 뒤엉켰다. 담요가 땅으로 떨어졌다. 다컨이 콜린의 팔을 잡았다. 가는 다리가 나왔다. 가는 팔이 풀밭에 닿았다. 콜린이 똑바로 섰다. 꼿꼿이. 화살처럼 곱게. 이상하게 키가 커 보였다. 고개를 젖히고 이상한 눈빛에서 번개가 번쩍였다. 나를 봐. 그가 벤 웨더스태프를 향해 고개를 들며 외쳤다. 나를 좀 봐봐. 어서 봐. 요크셔에 어느 아이 못지않게 곧게 서 있어요. 다컨이 외쳤다. 요크셔의 어떤 아이보다 더 고다요. 벤 웨더스태프가 한 행동은 메리 눈에 정말 기이하게 보였다. 그는 꺽꺽 소리를 냈다가 꿀꺽 삼켰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다. 늙은 두 손을 딱 마주쳤다. 아! 그가 터뜨렸다.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이란 막대기처럼 가늘고 유령처럼 새하얗지만 혹 하나 없잖아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될 거예요. 하느님이 당신에게 복을 내리시길. 다커는 콜린의 팔을 단단히 잡고 있었지만 소녀는 비틀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곧게 서서 벤 웨더스태프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당신 주인이야.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내 말을 따라야 해. 여기는 내 화원이야. 이 일에 대해 절대 한마디도 하지 마. 지금 사다리에서 내려가서 긴 산책로로 나가. 메리 아가씨가 거기서 만나서 여기 데려올 거야. 너랑 이야기할 게 있어. 원래는 네가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비밀을 함께 알아야 하게 됐어. 빨리. 벤 웨더스태프의 쭈글쭈글한 얼굴은 아직도 그 이상한 눈물로 젖어 있었다. 고개를 들고 곧게 서 있는 가는 콜린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것 같았다. 에이, 도련님.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아, 나의 도련님. 그러고는 정신을 차리고 정원사식으로 모자에 손을 갖다 대며 말했다. 예, 도련님, 예, 도련님. 그리고 군말 없이 사다리를 내려가 사라졌다. 더 이상 제목만 아는 고전 미루지 마세요.